안녕하세요. 심영섭입니다. 오늘은 2021년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클로이 자오 감독의 영화 노매드랜드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특히 영화를 다양한 층위에서 5가지 시선으로 해설을 했거든요. 그러니 끝까지 리뷰를 잘 봐주세요. 먼저 영화를 보기 전에 영화의 뒷배경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퍼니, 이 기류의 삶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엠파이어 석고 광산의 폐쇄라는 사회적 배경이 있죠. 엠파이어 광산은 1923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88년 동안 운영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광산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석고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한때는 사택뿐만이 아니라 비행기, 골프 코스까지 있을 정도로 융성한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1년 1월 31일 석고 보드의 수요 감소로 이 네바다주 엠파이어 도시의 공장이 폐쇄됩니다. 도시는 텅 비고 89405라는 우편번호도 없어졌습니다. 엠파이어 제국이라는 이 의미가 무색하게 유령 마을이 된 것이죠. 이런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고 보면요. 이 영화가 여주인공 퍼니 창고의 문을 열고 그 후면에 이 겨울의 풍광이 비춰지는 것, 그 시작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정든 집, 학교, 근무하던 학교, 마을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제 그녀에게 어떤 새로운 문이 열릴까요? 그녀의 상황과 마음은 겨울 날씨만큼 황폐하고 황량합니다. 남은 것은 벤 하나, 그러나 벤 안에 화장실도 없어서 그냥 노성 방뇨를 할 만큼 퍼는 처음 해보는 이 유랑 생활에 매우 서툽니다. 이 영화에서 펀과 함께 가장 중요한 상징이자 또 다른 주연은 펀이 운전하는 벤, 선구자란 이름의 이 차입니다. 네, 요 벤이죠. 영화에서 벤은 펀에 남아있는 모든 것입니다. 벤은 말 그대로 펀의 집이고 쉼터이고 자유를 누리는 발 같은 것입니다. 펀은 처음부터 유목 생활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집이 없어지고 동네 자체가 사라져서 할 수 없이 이 캠핑장에 차를 세우고 아마존에서 일시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펀을 노숙자 취급하게 일쑤입니다. 벤의 창문을 두드리며 저기 교회에 숙박할 때가 있다고 하거나요. 우연히 마트에서 만난 어린 제자는 엄마가 선생님이 노숙자라는데 맞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펀은 이 질문에 대해서 난 그저 집이 없을 뿐이야 라고 답을 하는데요. 영어 대사로는 정확히 I'm just houseless 라고 표현이 됩니다. 홈리스가 아니라 houseless라는 것. 즉 집이 없을 뿐 내가 중심이 된 가정은 있다는 멋진 의미죠. 이 장면은 노숙자를 벗어나려면 꼭 집이 있어야 한다는 중산층이 그 집에 부여하는 내재적인 가치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펀의 주변 사람들은 정말 영화 내내 악착같이 모두 펀에게 어떻게든 숙소를 마련해 주려고 노력하는데요. 어린 제자의 엄마가, 친동생이, 호감을 품은 남자가 모두 우리한테 와서 같이 지내자고 하죠. 펀은 그러나 이들의 제안을 다 뿌리치고 이 유목의 삶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 노매드랜드를 바라보는 첫 번째 시선과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꼭 집이 있어야 하나요? 이런 맥락에서 아마존에서 일하는 이 직원이 팔뚝에 새긴 문신은 굉장히 곱씹어 볼 만해요. 집은 그냥 단어인가? 아니면 당신이 갖고 다니는 어떤 것인가? 노매드랜드는 정착이라는 특정한 삶의 방식이나 이념을 일시적으로라도 벗어날 수 있냐고 관객들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펀은요, 아마존에서 린다 메이라는 또 다른 단기 노동자를 만나게 되죠. 그녀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자살까지 하려고 했다면서 반려동물 때문에 살았대요. 펀에게 RTR을 소개합니다. RTR이 뭐냐고요? RTR은 바벨스라는 사람이 주창한 조직인데요. 러버 트램프 랑데뷰라는 이름의 벤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을 일컫습니다. 먼저 영화에서 바벨스 본인이 직접 밥 웰스로 등장하는데요. 이분의 실제 삶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벨스는 원래 40까지 알래스카에서 채소가게 점원으로 일을 했대요. 이혼으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그는 월세조차 낼 수 없는 처지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벤을 하나 사서 거기 냉장고, 스토브, 오븐을 모두 다 넣고 알래스카에서 캠핑 생활을 하면서 방랑을 했다고 해요. 근 20년 동안을 벤을 끌고 노매드의 삶을 살고 있는 분입니다.
현재 그는 벤에서 사는 법에 대한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하는데요. 그의 기치는 less is more. 작게 가질수록 더 좋다, 크다라는 어떤 기치가 있고요. 한 달에 한 800달러, 100만 원 돈으로 살 수 있다면서 이 달러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설파합니다. 이들은 1년에 한 번 아리조나주 사막에 모여서 알티아, 러버트 트럼프 랑데뷰라는 집회를 엽니다. 펀은 알티아에 와보라는 린다 메이의 권유를 뿌리치지만 일자리를 더 찾기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자꾸 노숙자 취급을 당하니까 결국 RTR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히피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늙었습니다. 평생 노동일을 했고 남은 연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들 모두가 실명으로 영화에 나오고 심지어 그 펀 역의 여배우 프란시스 맥도먼드거든요. 파워부터 시작해서 이 영화로 3빌보드 이 영화로 3번이나 아카데미상을 탄 위대한 배우가 됐는데 누군지 몰라요. 그냥 자기 자신의 얘기를 진솔하게 이 프란시스 맥도먼드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곳에서 펀은 참으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암에 걸려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 장소까지 가서 죽기 원하는 사람, 또 부모를 암으로 잃고 슬픔을 달래려는 사람,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고 회사를 때려치우려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훗날 함께 잠깐 인연을 맺어서 친구로 지내는 네이브라는 중년 사내도 스치듯이 만나죠. 또한 그들은 밴으로 이제 미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서로를 돕습니다. 타이어 가는 법, 무릎의 퇴치법, 용변 처리법 같은 걸 배우고 서로 가진 것도 나누고 장터도 만들고요. 여기서 노매드랜드를 읽어내는 두 번째 시선이 발생합니다. 대체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글로이 자오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미국의 정체성을 탐구하죠. 드넓은 황야와 산맥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서부를 노매드랜드, 즉 유랑의 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노매드 철학이 밴 대신 마차를 몰고 다녔던 그들의 조상, 미국의 개척 정신과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유목민의 이야기를 통해 글로이 자오 감독은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롭다는 미국을 뒤집어 봅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집 한 칸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우리 정착민의 삶을 오히려 소유물에 매여 사는 불모의 삶 혹은 답답한 삶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 위에 있는 이들을 노숙자가 아닌 자유인으로 재해석하고 유목민 내부의 감정적 울림을 절묘하게 잡아냅니다. 비록 글로이 자오 감독은 중국인이지만 지극히 미국적인 주제를 탐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노매드랜드의 이 가공인물입니다. 펀만이 거의 가공인물인데요. 네이브하고 이 주인공 펀의 좀 더 개인적인 내면을 살펴볼까요? 주인공 펀이 첫 장면 길을 떠나기 전 어떤 이 청바지 같은 옷을 껴안고 한참 있습니다. 아마 남편 보의 작업복 같아요. 보의 물건을 창고에 넣고 간단한 세간살이만 챙겨 길을 떠납니다. 보가 죽고 엠파이어 마을도 폐쇄되고 펀은 완전한 상실감에 휩싸입니다. 가족을, 동료를, 이웃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진 속 가족들이나 이 조그마한 슬라이드 속 가족을 바라보는 펀의 시선은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입니다. 펀은 유목민 친구들을 통해 점점 더 독립적인 삶을 배웁니다. 자신의 차 타이어는 자신이 갈아야 한다는 스윙키의 주장은 자신의 인생이란 차는 스스로 운전해야 된다는 마법 같은 주문으로 저는 들려요. 또한 펀은 스윙키의 머리를 잘라주면서 남편인 보를 마지막으로 떠나보낼 때 이야기를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남아있는 모르핀을 엄지로 꾹 눌러서 그를 보내주고 싶었대요. 그러자 스윙키는 이렇게 말하죠. 보는 당신 곁에 더 오래 있고 싶었을 거라고요. 이 방랑은 펀에게 스스로의 상실과 사별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여행이기도 합니다. 펀의 심리적 건강함은 그가 기존의 다른 영화 속 방랑자들과 달리 자신이 처한 현실을 완전히 등지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요. 그녀는 아마존에서 단기 알바를 하고 사우스 다코타에 있는 최대 아주 관광 휴양지래요. 월드러그 같은 곳에서 노동일도 합니다. 돈을 벌고 생계를 꾸려가죠. 그러나 또한 차를 몰고 미국의 전역을 여행하며 버팔로를 구경하고 친구와 멋진 계곡 앞에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별자리도 관찰합니다. 또한 그녀는 현실에서 뭔가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이를 다시 복원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면요, 이 아버지가 물려준 소중한 가을잎이라고 하는 접시를 친구 데이브가 도와주려다가 깨거든요. 조금 화는 내지만 그냥 그 그릇을 정성껏 다시 붙여서 버리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여담인데요, 이 접시가 진짜 여주인공 프란시스 맥도먼드의 아버지가 그녀한테 선물로 준 진짜 접시라고 해요. 이 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고장나자 수리공은 너무 낡아서 새 것을 사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요. 펀은 이 차를 꾸미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돈을 들였다며 동생에게 돈을 빌어서 고치는 편을 택하죠. 벤이 고장났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버스를 타고 동생네 집에 가는데요. 많이 슬퍼 보이고 허전해 보입니다. 항상 자신의 삶을 스스로 운전하던 그녀가 처음으로 남이 운전하는 운송수단을 탔다는 상징성이 들어가 있죠. 여동생 놀리의 집은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으로 비추어집니다. 동생은 왜 보가 죽었는데도 엠파이어에 계속 있었는지 언니인 펀에게 물어봅니다. 언니는 너무 남달랐다고 말하면서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영화 후반부에 가서야 밝혀지죠. 다시 만난 마벨스가 자신의 아들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개인적인 상처를 이야기하자 펀 자신도 엠파이어에 왜 남았는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는 자신의 부모를 몰랐고 아이가 없었어요. 내가 거기에 안 있고 떠났다면 그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기억되는 건 남아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보호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 사랑을 기리는 방식을 남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RTR 동료들과 함께 스윙키의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스윙키는 원하는 곳에 가서 죽어요. 불 속에 돌을 던지는 방식으로 스윙키가 원했던 방식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어쩌면 이 장례식은 펀 개인에게는 남편 보에 대한 또 다른 애도식이기도 한 것 같아요. 펀은 비로소 진짜로 남편의 장례를 치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의식을 치르고 엠파이어를 돌아간 그녀가 밥에 물건과 청거에 넣어둔 세간살이를 모두 정리하기 때문입니다. 노매드랜드는 완전한 상실 이후 인간의 방황과 치유의 과정을 담담하게 그리는 힐링 무비예요. 이것이 제가 노매드랜드를 바라보는 세 번째 시선입니다. 서부의 황야를 떠도는 펀의 여정을 따라 관객의 영혼도 함께 정화되고 승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치유 여정은 펀이 다른 사람과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스스로의 외로움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특히 클로이 자오의 감독의 연출을 요와 연관돼서 좀 상세히 살펴보면요. 가장 이상하게도 감정이 실린 장면, 예를 들어 마벨스하고 펀하고 진짜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오히려 이렇게 싱글로 나누어 찍습니다. 한 화면에 찍지 않아요. 굉장히 클로이 자오의 특징적인 연출 방식인 것 같아요. 자세히 보세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영화에서는 인물 간의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소통되는 장면은 한 화면에 찍거든요. 둘이 이렇게 연결되게. 근데 클로이 자오 감독은 오히려 각각의 화면으로 찍죠. 제가 볼 때는요, 클로이 자오 감독은 인간은 결국 혼자라는 세계관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노매드랜드의 밑바닥이 진짜 깊숙한 정서는 고독과 외로움이죠. 예를 들면 이 데이브가 떠나면서 이 구멍이 숭숭난 돌을 선물하는데 이 펀의 시점으로 이 돌에 난 구멍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던가, 혼자 그 월드러그에 이제 데이브가 떠나고 남았을 때 이 뭐 공룡이나 이런 거 배경으로 자신을 이렇게 찍는 샷 등은 아주 진한 외로움이 들어가 있어 보여요. 또한 이런 외로움을 표현하는 또 다른 화면짝이, 화면의 미학이 바로 비어있는 그 공간을 잡는 클로이 자오의 감독의 방식이죠. 펀이 차를 몰고 돌아다니는 황야, 완전 수평선의 미학이고요. 또 폐허의 집들, 데이브 가족이 모두 사라진 빈방, 이건 비현실적이죠. 데이브 가족이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근데 그 빈방을 잡아요. 그리고 엠파이어 도시에 살던 집도 모두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탈리아의 음악가, 현대음악가입니다. 되게 유명한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첼로와 피아노 선율이 더해지면서 그냥 있는 음악을 허락을 받고 썼대요. 이 비어있는 공간이 주는 서늘함과 쓸쓸함은 더욱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노매드랜드를 보는 네 번째 시선입니다. 영화에서 펀이 이렇게 린다 메이와 마스크팩을 뒤집어 쓰고 스파라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RTR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결성도 소중하지만 그녀가 혼자의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고독력도 함께하기에 그녀의 삶 자체가 이 여행인 이 유목의 경로를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어 보여요. 이 영화의 진짜 주제 중에 하나는 연결성과 저는 고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객들은 이를 통해서 자신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외로움을 위로하고 또 스스로를 성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남편, 동료, 이웃이 다 사라져도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보는 다섯 번째 시선과 연관된 질문인데요. 클로이 자오 감독은 영화의 곳곳에서 별똥별같이 사라져도 남는 아름다운 문화적 향기를 스치듯이 그려냅니다. 펀이 길 위에서 만난 청년에게 이 샌드위치를 건네고 이 결혼 서약서에 낭독했던 시를 읊는 장면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만큼은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죽음도 그대를 가둘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시를 말하면서 굉장히 특히 멋진 장면인데 또 이 클로이 자오 감독은 이 목소리 위로, 펀의 목소리 위로 가죽 슬라이드와 이 엄청난 크기의 나무 뿌리 컷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연결해서 이러한 연결성과 또 고독력을 함께하는 멋진 연출을 만들어내죠. 국립공원에서 만난 관광객이 이 펀이 이렇게 낀 반지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이 반지가 영원한 순화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의 일부이고 삶과 죽음이 맞잡고 순환하는 가운데 꿋꿋하게 서 있죠. 그리고 가끔은 빛나는 별의 순간, 진짜 삶도 맞이합니다. 블루스를 듣고 시를 읊조리고 라인 댄스를 추는 순간, 아버지와 아들의 피아노 합주를 조용히 듣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미국 사회의 그림자와 그 뒤편을 보여주는 노매드랜드는 그러나 로드무비나 서부국이 갖는 낭만성이나 지나친 비관주의 모두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과 인간이 합일되는 초월적인 순간을 명징하게 잡아내죠. 이것이 제가 노매드랜드에서 가장 매료된 다섯 번째 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카우보이 없는 서부국 같기도 하고요. 끝없는 로드무비 같은 이 영화는 스스로를 어떤 장르나 이념이나 삶의 표대에 가두어 두지 않는 미덕을 발휘합니다. 혼자이지만 또 함께하고 또 있는 듯하지만 없을 때도 있고 비어있으나 채워져 있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간헐적 유목이라도 하고 싶다는 바람이 너무 마음속에서 커졌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가능하겠죠? 끝으로 바벨스에 따르면요, 이 유목의 삶이 좋은 것은 마지막 작별 인사가 없다는 것이래요. 그러니 혹시 우리 삶의 길목에서 스치듯이 만나더라도 이렇게 함께 인사해요. 여러분, 길에서 다시 만나요.